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육개혁 컨퍼런스 마지막 발제, 교육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자유시민교육연구원 유시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이 교육의 영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들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리고 또 그런 시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유사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교육의 주체인가? 오늘날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다양한 논의의 주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무엇을 가르칠지, 또 그리고 어떻게 교육할지 등등 많은 주제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논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교육의 주체인가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진실로 여길지, 또 무엇을 거짓으로 여길지, 또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에게 충성할지에 대한 그 가치관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에 대한 그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가장 치열한 사회적 그리고 이념적 경쟁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의 저서 옥중수고를 통해서 러시아에서는 성공을 했던 그 볼셰비키적 혁명이 왜 서유럽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은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황제가 통치하던 전제 군주제 국가였고 1차 세계대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빈곤 환경, 또 황제의 정치에 대한 불만 등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매우 극심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식량 부족에 항의하는 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 그 동원된 군대의 일부가 시위대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권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후에 러시아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임시정부가 세워짐과 함께 이 거리에서 실제로 시위를 일으켰던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소비에트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망명을 갔던 레닌이 러시아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레닌이 외쳤던 것이 임시정부를 지지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이 여론과 달리 이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자 이 레닌의 세력과 볼셰비키가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서 1917년 10월에 레닌과 볼셰비키 지도부가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수도의 시설들을 장악합니다. 이것이 볼셰비키 혁명인데요. 그리고 이후에 러시아에서는 4년의 내전을 거쳐서 볼셰비키 세력이 승리를 거뒀고 그 이후에 소련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서유럽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혁명이 쉽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이 그람시는 서유럽에서 혁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서유럽 사회의 두터운 시민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면 그 체제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서유럽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없어지더라도 학교, 교회, 가정이나 언론 같은 그 시민사회가 기존의 사회 질서를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시민사회 제도는 사람들이 무엇을 정상으로 여기는지, 무엇을 또 선하고 악하다고 판단하는지, 또 무엇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지와 같은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람시는 이러한 사회적인 지배 구조를 문화적 헤게모니라고 불렀습니다. 헤게모니는 지배적인 영향력, 주도권이라는 뜻인데요. 이 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도하는 힘은 군대나 경찰 같은 그 물리적인 권력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이고 정의이고 상식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규정하는 문화적인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람시는 이런 사회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국가 권력을 단숨에 장악하는 무장혁명 대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람시가 제시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를 시키는 진지전이었습니다. 진지전은 학교, 대학, 그리고 종교기관 등등 옳고 기름에 대한 그 기준을 형성하고 또 교육하는 기관들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생산해내는 가치와 사회적인 규범들을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혁명은 1967년도에 서독의 학생운동 지도자
루디 두치케라는 사람의 제도를 통한 오랜 행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한 오랜 행진이라는 말은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그 문화적인 기반 자체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전히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이 전략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하고 또 그를 계승했던 이론가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종교적인 신념, 전통적인 도덕, 민족적인 정체성, 그러한 기존의 가치 체계를 다음 세대의 머릿속에서 점차적으로 밀어내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와 세계관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출된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쉽게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세계관은 한 번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영향이 정치 권력의 교체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깊게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문화적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금까지 이 사회에 존재하는 지배적인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 같은 역사 속의 모든 전체주의 나라들은 교육을 국가가 가장 먼저 통제해야 할 영역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공산주의 감사합니다.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음 세대의 세계관을 국가가 직접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세계관을 또 국가에서 결정한 특정 이념을 통해서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당연히 교육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상투쟁의 최전선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그 서구의 교육이 어떻게 전통적인 교육관에서 벗어나서 진보주의 교육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초중등 교육이 전통적 교육관에서 벗어나게 된 사상적 흐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 두 명이 장자크 루소와 존 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소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에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문명과 사회가 그 인간의 선함을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아동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또 아동을 기존의 사회의 전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루소가 했습니다. 이 주장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기독교의 인간관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선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교육 철학과도 긴장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 존 듀이라는 사람은 루소로부터 150년 정도 이후의 인물인데요. 그 사람은 루소의 흐름을 미국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제도화시켰습니다. 이 듀이가 했던 말이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와 불변의 도덕을 가르치기보다는 사회적인 경험과 공동체적인 합의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 학생의 경험과 참여를 교육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소의 인간관과 듀이의 교육 철학은 서구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오늘날 진보주의 교육이라고 불리는 흐름의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됩니다. 이 진보주의 교육의 흐름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서구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진보주의 교육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훈육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소의 교육 사상이 20세기 들어서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구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21년에 니일이라는 사람이 세운 영국의 서머힐 스쿨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넓은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의 참여 여부와 교칙에까지 폭넓은 자율성을 부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니일이 썼던 저서 서머힐은 당시 진보주의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동의 성적 호기심에 죄책감을 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60년대에 서머힐 졸업생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에 모의 결혼식과 동침이 이루어지는 일이 흔했다라고 하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성적인 관계도 용인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존 듀이 이후에 서구 교육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통한 체계적인 지식 전달이 줄어들고 학생 중심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교육은 수업 시간 감소, 또 수업의 난이도 하락, 교사의 전문성 저하 등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 현장에 반기독교 교육의 흐름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60년대 이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1962년에서는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63년에서는 학교에서의 성경 낭독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같은 판결들이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지만 이 같은 판결들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공교육에서 종교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공교육에서 기본 전제로 만들어버리는 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전파가 됩니다. 이 가치 명료화 1960년대 이후에 가치 명료화 교육이라는 것이 널리 보급이 되었는데요. 가치 명료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가치 명료화 이론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불변의 가치는 없다. 그리고 가치는 각자 개인의 삶 그 자체로부터 형성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 추구와 가치 형성에 누군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가치 명료화 이론입니다. 이 가치 명료화 이론이 교육의 영역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자 교사가 옳고 그름을 지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하는데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가치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교육의 중심축이 부모와 교사의 권위, 또 공동체 내 전통에서부터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크 루소와 존 듀이를 통해서 살펴봤던 이 교육 철학의 변화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인 변화가 함께 수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면은 먼저는 초중등 교육이 중앙 집중화되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에 오랫동안 교육을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주정부와 또 지방교육부,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은 미국의 헌법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0조는 헌법이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와 국민에게 유보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보되는 대표적인 권한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지미 카터 행정부 때 연방교육부가 독립부처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교육과정과 또 학교 운영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될수록 그 결정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개별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노조의 정치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원 단체인 전미교육협회와 미국교원연맹 등의 이러한 교원 단체들은 원래는 교사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교육 정책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인 행위자로 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례가 1993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의가 되었던 교육 바우처 주민 발의안인데요. 이 교육 바우처 주민 발의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교육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교원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부결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교사 노조는 학교 선택권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학부모가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학교는 학생과 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혁신해서 교육의 질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교사 노조에게 주어지는 재정과 권력 또한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부모의 교육적인 역할이 함께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서구 국가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대, 또 학교 중심 돌봄의 증가, 교육 자료의 디지털화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의 영향 아래에 머무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서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건국때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문맹률이 78%였다고 해요. 그리고 건국 당시에 1948년의 문맹률이 41%여서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글조차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 건국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세우고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국민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 국가 주도의 강력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54년에서 55년 문교부에서 최초의 국가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교육부 주도로 교육과정이 결정되고 교육 내용과 수업 시수와 교과목 구성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원의 처우, 근무 환경, 교육 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만들어진 이 정교조와 같은 교원 단체들 역시 현재는 교육과정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 정책 전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과 성교육, 또 인권교육 같은 이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이 교육의 영역이 지금은 점차 공교육의 책임으로 또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역시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이 방향성을 가졌습니다. 바로 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국가와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이 소수의 지도자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교육을 장악하고자 했던 그 시도들과 방향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이 전체주의 국가들은 교육을 다음 세대의 머릿속에 국가가 규정한 특정한 이념을 심어놓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교육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육에 관한 권한을 장악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의 교육 모델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반면교사입니다. 2023년도에 중국은 애국주의 교육법이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키우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애국심이라는 것의 내용을 법을 통해서 규정합니다. 애국심의 핵심 내용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그리고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애국심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초등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정부기관, 군대, 기업, 언론, 종교단체에서까지 이 사회의 모든 기관에서 이 국가가 규정하는 애국심을 교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애국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법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나라 사랑, 단순하게 나라 사랑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에서 중국과 그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철저히 지지하도록 국민들을 교육하고 있는 법안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법은 애국의 의미를 국가가 정한 공식적인 기준, 그 가치 체계 안에서만 규정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가정에서의 교육 내용까지 이 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상의 자유, 그리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2021년에 샹젠 정책이라는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학원의 설립을 제한하는 정책이에요. 의무교육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과목을 교육하는 그 학원의 신규 설립을 제한하고 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학원들은 다 비영리 학원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 정책의 제시한 목적은 학교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그 의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의 교육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이 사실상 전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한순간에 완전히 붕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국가에서는 아동보호라는 선의의 명분을 내세워서 정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 자체가 결국 부모의 교육 선택권 자체를 소거해버렸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정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국가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과정입니다. 먼저는 선의의 명분을 가지고 규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통해서 금지되는 행위,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반 행위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량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위반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이 권한을 특정한 행정기관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행정기관이 판단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재심 절차는 형식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규제들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교육 영역에 도입될 경우에는 이 특정한 교육 주체들을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뤄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대한교육기관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교육기관법은 공교육 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교육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교육의 다양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공교육 밖에 있는 교육도 국가의 관리체제 안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그 목적이 더욱 강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대한교육기관이 국가에 등록되는 단계부터 또 그 등록한 데서 등록이 취소되는 단계까지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것, 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 또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집중이 된다라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여기 네 번째에 나오는 것처럼 특정한 교육 주체 또 특정한 교육기관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처벌을 받게 하는 데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한교육기관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한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은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여기 네 번째를 보면은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라는 이 내용은 시행령에서 이와 같이 구체화됩니다. 법 5조 2항 4호에 따라서 대한교육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시설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대한교육기관법은 사회통념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시행령은 사회통념이라는 개념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라는 또 다른 불확정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뭘까요? 또 그러한 시설은 어떤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판단하냐면 대한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가 각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통념 조항은 국가의 권한 확장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겉으로는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이 조항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추상적인 기준을 재량껏 해석해서 대한교육기관의 교육의 내용과 또 학교의 가치관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헌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교육기관법 제7조 1항은 이미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곳들이 등록이 취소되는 요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 2, 3, 4, 5, 6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된 경우 등등등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6호를 보면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한교육기관 등록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이 법 안에 어떤 조항이든
앞에 나왔던 불확실한 개념인 사회통념이라는 개념까지도 이 대안교육기관 등록 취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 등록 단계에서 존재했던 모호함이 학교의 퇴출 단계까지로 우리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법이 가진 이 폭넓은 재량권을 심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심의기구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서 이 교육기관에 등록하고 또 이미 등록된 기관을 등록 취소하는 것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시도교육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사실상 교육감이 세우는 인사들로 다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맡게 되고 또 위원회의 위원들은 교육감이 지정하고 위촉하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이 심의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교육감과 결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사실상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법의 까다로운 등록 규정에 걸려서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 상태에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초중등 교육법은 정식 학교를 인가받지 못한 시설이 학생을 가르칠 경우에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교육기관법과 또 초중등 교육법의 조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했는지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이 두 가지 학교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세계로 우남기독 아카데미 그리고 광주의 겨자씨 크리스천 스쿨. 이 부산의 세계로 아카데미는 부산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등록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중립성, 훼손 우려, 또 정치 편향적인 교육과정 등을 이유로 해서 등록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또 광주의 겨자씨 크리스천 스쿨은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극우 교육기관, 편향 교육기관으로 규정되면서 등록 취소가 의결이 됩니다. 이 학교는 영화 건국전쟁을 학생 관람용으로 권장을 했다, 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수로 분류했다 등의 이유로 이 역사를 왜곡하고 이념 편향적 교육을 한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대안교육기관 등록 부적합 판정 그리고 등록 취소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계로 아카데미는 기독교 교육 철학에 대한 운영은 기독교 교육 철학에 따른 운영은 교육의 다양성이다. 학교와 또 교사와 학생들이 그 학교의 교육 이념을 알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학교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었고, 또 겨자씨 스쿨은 우리는 건국전쟁 영화만 관람을 권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택시 운전사나 우리는 건국전쟁만 관람을 권장했던 것이 아니라 택시 운전사나 서울의 봄 같은 다른 영화들도 학교에서 함께 관람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 교육 철학을 가진 학교들이 교육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운영이 금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학교는 모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불법 운영이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부산시 교육감은 세계로 아카데미가 대안교육시설로 등록을 안 한 상태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건 법 위반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 시설 폐쇄 명령,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겨자씨 스쿨 역시 이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이 유아교육법,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극우 세뇌교육 퇴출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대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을호 의원은 이 법에 대해서 극우 세뇌교육 퇴출법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법은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안교육을 감시하고 처벌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을 더욱 많이 담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무엇이 정치적 중립인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사실 정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 위반에 대한 판단이 거의 사실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기관이 등록 취소될 수 있고 또 금액 경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해석하려다 보면은 당연히 그 판단이 교육감 개인의 이념이나 그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의적일 수 있는 판단을 통해서 학교가 등록 취소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하는 교육기관들의 입을 막고 또 학교의 교육 철학과 정체성을 잃게 하는 데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국가가 사회 통념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 추상적인 기준을 근거로 이 대한교육기관의 교육 내용과 설립 자격을 심사하고 또 등록을 취소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또 교육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 미국의 헌법사에는 국가의 교육 획일화 시도에 맞서서 부모의 권리를 확인한 중요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판례들을 보면은 첫 번째 판례를 보면은 자녀의 교육 내용을 통제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와 자유에 속한다. 두 번째 판례에서도 아동은 국가의 창조물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공립학교 취약을 강제하는 법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아동이 국가의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세 번째 판결에서는 부모들이 신앙적 이유로 자녀를 정규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연방대법원은 부모의 종교적 자유와 교육권이 이 의무교육에 대한 이익보다 우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판례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원칙은 이 국가가 교육의 최소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철학과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만약에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국가의 시혜적 규제가 아닙니다. 자유권의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원칙들은 구시대적인 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가 시간이 지난 판례이기는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들어서 부모의 교육권을 더욱더 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2020년에 이루어진 이 판결을 보면은 주정부의 사립학교 학비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학교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은 자유행사 조항 위반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내용은 이후에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루어졌던 이 아래 판결에서는 이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영어 교과에 성소주자 그림책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수업 제외를 허용했다가 수업 제외를 철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학교 교육 과정이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그 종교적 신념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고 수업 제외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국제법 체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 부모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아래에도 부모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당사국은 약속한다. 마지막에도 당사국은 부모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아동이 행사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도와 지침을 제공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의 교육 선택권은 헌법적인 자유권이다라는 주장은 미국의 헌법사와 국제인권체계가 100년 가까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축적해온 합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대한교육기관법의 이 통제 방향은 이 국제적인 합의의 내용과 정확하게 반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발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교육의 본질, 또 그람시의 문화적 헤게모니, 전체주의 국가의 교육 정책, 서구 진보주의 교육의 흐름, 또 교육 권한이 가정에서 국가로 이동해온 과정,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모든 논의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교육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역사 속의 모든 전체주의 체제들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먼저 키워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교육을 장악하면 한 세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의 가치관을 바꾸면 그 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는 언제나 교육을 국가의 소유로 두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교육제도는 국가는 부모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전혀 다른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은 국가가 부모에게 교육권을 부여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교육권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권은 국가가 허락해준 권리가 아니라 부모에게 본래 속한 헌법적 권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우리나라 헌재 역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헌법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있는 98헌가 16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98헌가 16 이 헌재 판결은 잘 살펴보면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행복 추구권,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조항,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이 열거되지 아니하는 다른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그 조항들을 토대로 도출될 수 있는 중요한 기본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은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부모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자유롭게 교육할 권리가 있다. 또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최소한의 교육기관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그 역할은 부모의 교육권을 대체하거나 부모의 신앙, 부모의 양심, 부모의 세계관을 반하는 교육 내용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데까지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 안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헌법상 보호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국가는 교육의 최종 소유자가 아니고 국가의 역할은 부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정부에게, 사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돌아볼 때 매우 많은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가치 안에서 자라야 할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할지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할 방법은 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은 주 양육자인 부모의 자녀 교육 의무를 돕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최소한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폭력이나 학대나 부실교육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독점하고 또 모든 교육기관의 비전과 목표와 가치관을 국가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통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국가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교육의 내용을 심사하기 시작할 때 이 교육의 자유는 허가의 영역으로 변질이 됩니다. 국가는 교육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육은 부모의 역할이고 가정의 권리이고 자유사회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자유를 지켜내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교육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할 것을 배울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교육에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